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 3년차가 되었고 한창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남성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지른다면 나중에 너무 큰 후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 아내를 옆에 두고 있지만 계속해서 장모님이 생각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읽어봐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가진 것 없는 흙수저 출신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사업에 큰 뜻이 있었죠. 어릴 때는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운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생겼죠. 결국 저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을 열심히 돈을 모았고 결국에는 동네에 작은 헬스장을 차리게 되었죠. 참 작지만 나름대로는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큰 기대도 주었고 지금의 아내도 그곳에서 만났으니깐요. 아무쪼록 처음에는 영업이 잘 된 덕분에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생각처럼 삶을 녹록지가 않더군요.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니 경영 악화로 인해서 회원들은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모아둔 돈은 바닥에 나서 빈털터리 신세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앞날이 깜깜했고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진행될 정도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밀어준 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단 당장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해서 빚을 다 갚았고 당장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숙박업소에 전전긍긍하던 시절입니다. 그런 저희 소식을 듣게 된 장모님이 연락이 오시더군요. 장모님 댁에서 함께 살면서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오히려 제 아내는 장모님 댁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더군요. 사실은 아내가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내가 친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게 장모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장모님은 아내의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재혼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는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아내가 곧바로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집을 나온 건 아니었고 취직을 하면서 회사 근처로 옮긴다며 자연스럽게 나와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집 밖으로 나와서 지내게 되니 함께 지내면서 친해질 시간은 딱히 없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와 장모님은 여전히 서먹서먹한 사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싫어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처음 재혼을 할 때 별로 싫어했던 건 아니었다네요. 물론 새엄마가 자신과 나이 차이가 1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건 몰랐다네요. 그래서 언니 같은 느낌이 강했고 엄마로 느껴지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거죠. 게다가 아버지를 믿고 결혼을 했는데 금방 세상을 떠나셔서 오히려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서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별로 친하지가 않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제 아내를 많이 이해해주는 착한 심성이셨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결혼 생활을 짧게 하고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유산 덕분에 그래도 일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내가 길바닥에 나앉았다고 하니 차마 지켜만 볼 수 없으셨던 거죠. 여하튼 저는 아내가 불편할 걸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처가 살이었죠. 제 본가는 시골에 있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논과 밭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다시 재기하기에는 결코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계신 집이 평수도 넓은데 혼자 계시기에는 남는 방도 많았으니 저와 아내가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아주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끈질기게 아내를 설득하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평생 같이 지내는 것도 아니고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모을 때까지만 장모님 댁에서 지내자고 했죠. 결국 아내도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됐고 저희는 그렇게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도 염치가 있었기에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장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 계속해서 다녔고 저는 장모님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헬스 트레이너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직업의 특성상 사람이 많은 주말에는 쉬는 날이 없었고 평일 중에 하루만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출근 시간 자체도 달랐었죠. 저는 저녁에 출근을 했고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을 했으니까요. 어느 날 평일에 제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마음 편하게 산책이나 할 겸 동네 공원에 가서 가볍게 조깅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의 의자는 나뒹굴고 있었고 장모님은 쓰러져서 앓는 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얼른 장모님께 달려 들어갔습니다. 몸 상태를 봤더니 다행히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었고 근육이 놀라서 경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거실의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의자 위에 올라가셨다가 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역정을 했고 어디 다른 곳 크게 아픈 곳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허리가 조금 삐끗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기에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하셨는지 제 호의를 계속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 댁에 오고 나서 해드린 것도 없어 죄송했던 터라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등 갈았으면 이럴 일 없었는데 장모님께서 계속 거절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지내기 더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니 장모님께서도 정마음이 그러면 알겠다면서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을 부축하고서 장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장모님 댁에 들어온 지도 한 달이나 지났지만 장모님의 방에 들어가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캔들을 켜놔서인지 정말 좋은 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향을 맡으며 장모님을 봤더니 뭔가 기분이 묘해졌고 아차 싶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다른 집 장모 사위처럼 나이차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려. 아내는 저보다 연하였고 장모님은 저보다 겨우 10살밖에 많지 않았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회에 나가서 보면 장모님은 40대 초중반의 나이에 많지 않은 나이였고 나이를 모르고 보면 30대 중후반으로 보일 만큼 동안이셨죠. 제 입장에서는 항상 장모님으로 대했고 생각했기에 애써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 미모도 훌륭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결혼 전에 요가 강사를 하셨었기에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몸매는 솔직히 제 아내보다도 훨씬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엎드려 있는 장모님을 보니까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신을 차리고 마사지를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시던 장모님은 마사지를 왜 돈 주고 받는지 알겠다고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여기저기 아픈 곳을 알려주셨고 저는 허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불편하시다고 한 곳을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조용히 마사지만 했던 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염치 없이 처가살이를 하는 입장이라 장모님께 함부로 말도 붙이지 못했고 약간은 내성적인 성격이신 장모님도 제게 그다지 말을 먼저 붙이지는 않으셨었죠. 그런데 마사지를 받으면서 한마디씩 하다 보니 점점 편해지셨는지
장모님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수다스러운 모습들도 보이셨고 소리내어 웃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장모님과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오랜만에 즐겁게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아내가 출근을 하고 제가 출근하기 전까지 남는 여유 시간에는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죠.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느꼈지만 정말 장모님은 40대 몸매라고 하시기엔 믿어지지가 않았죠. 솔직히 눈 감고 마사지를 하면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깐요. 하지만 감히 장모님에게 결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신줄을 바로 잡고는 했습니다. 여하튼 거의 매일같이 장모님께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장모님과 저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장모님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평소 장모님은 내성적이신 성격에 말도 없고 조용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점점 말씀도 많아지셨고 장난도 많이 치시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나이와 맞지 않게 티 없이 맑은 그런 해맑은 성격이라고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최근에도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연락처를 물었는데 거절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장인어른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들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슬펐던 이야기들까지 제게 숨기는 거 없이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제 몸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듬직해 보였고 몸 좋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의 첫인상을 정말 좋게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장모님은 저에게 짓궂은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상 이렇게 몸 좋은 사람들 중에 밤에는 힘을 못 쓰는 사람이 허다해서 걱정이었는데 이틀 전에 그 걱정을 덜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한참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 전이라면 아내와 제가 이세를 갖기 위해서 사랑을 나눴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아내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장모님이 다 들으셨다는 건데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장모님은 갑자기 웃으시면서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제 아내가 부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지금 혼자 지내게 된 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외롭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장모님은 갑자기 제 팔뚝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런 튼실한 팔뚝을 가진 남자가 곁에 있다는 건 정말 부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날 이후부터는 장모님의 장난스러운 스킨십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좋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는 큰일이 벌어지겠다고 생각을 했고 장모님에게는 저의 근무 시간이 바뀌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는 저는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을 맞춰서 같이 집으로 들어갔었죠. 그렇게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장모님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도 제가 아내와 함께 있으니 둘이 있을 때처럼 함부로 장난을 치지는 못하셨고 별탈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다 며칠 뒤 저는 아침에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집 근처 커피숍에서 휴대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장모님은 제게 어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요즘 헬스장에서는 무슨 커피도 파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싶어서 고개를 들었더니 커피숍 입구 쪽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장모님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고는 밖으로 나가버리셨죠. 그날 이후로는 정말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먹서먹한 분위기였는데 그때부터는 한계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나날을 보낸 지도 몇 주가 지나갔고, 아내는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1박 2일로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색한 걸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라 솔직히 그때부터 너무 초조했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친구들을 만나서 밤새도록 술이나 먹고 들어올까부터 시작해서 여행이라도 다녀온다고 할까 등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내가 자리를 비울 때 기회다 싶어서 같이 자리를 비우면 일을 더 악화시킬 것 같아서 차마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과 이런 불편한 관계로 계속해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결국 정면 돌파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워크숍을 간 날 삼겹살과 소주 등 장모님께서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잔뜩 사들고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의 방 문을 노크하면서 장모님께 그동안 죄송했다며 함께 먹자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제게 많이 화가 나신 장모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곡히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고, 결국에는 장모님은 제 성화에 모시겨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고기를 구워서 쌈도 싸드렸고, 장모님의 잔이 비지 않도록 소주도 계속 채우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장난이라고 제 몸을 계속 만지시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그게 그렇게 싫어서 거짓말까지 하고 그랬냐고.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지 그랬으면 굳이 안 했을 텐데 왜 이상한 사람을 만드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또 화가 나신 장모님을 보면서 당황한 나머지 사실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장모님은 곧바로 싫은 게 아니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사실 장모님께서 저를 만지실 때마다 좀 느낌이 이상했다고 했죠. 장모님은 그때부터 뭔가 표정이 달라지시더니 무슨 느낌이 이상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도 취했겠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도 있었던 터라 생각 없이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처럼 젊으시고 예쁘신 분이 저를 만지시니까 당연히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랬다고. 저도 남자인데 아무렇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겠냐고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마구 말을 했죠. 그 말을 하는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고, 그 대화를 마지막으로 장모님과 저는 그냥 연신 술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만회하고자 장모님에게 시덥지 않은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쉽사리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술만 연신들이 붙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술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모님은 실수로 옷에 음료수를 쏟게 되셨고, 옷을 갈아입고 오신다고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었죠. 그렇게 몇 분이 지나서는 장모님 방의 문이 열려서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술잔을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장모님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 많이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것 같아. 너도 그렇지 않냐며 제게 묻더라고요. 저도 술에 취한 나머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은 갑자기 제게 키스를 하면서 우리 오늘은 기억에서 지우자 하고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그렇게 술에 취해서인지 무언가에 홀렸던 건지 그날 밤 함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결국 넘고야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장모님의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옆에서 누워 계신 장모님은 아직 곤히 자고 있더군요. 저는 장모님이 깰까봐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평상시처럼 식탁을 치우고 샤워를 했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던 중에 장모님도 일어나셨는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제가 먹을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장모님은 더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주칠까봐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게 되었고, 장모님은 따로 아내를 부르더니 통장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좋은 집은 아니어도 오피스텔 보증금 정도는 될 것 같다면서 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장모님 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새로운 오피스텔을 얻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그날 일은 잊으려고 무던히도 애써봤고 사실 금방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미쳐버린 건지 그날 있었던 일이 너무 생생하고 그립다고나 할까요? 정말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제 아내를 옆에 두고서 저는 장모님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차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욕을 먹어 마땅한 그런 일인 걸 잘 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수학 공식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모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나면 제 마음이 착각을 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장모님에게 연락을 하는 게 맞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냥 얼굴만 보는 건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연락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부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 중인 33살 먹은 주부입니다. 32살 때 시집와서 남편이랑 분가해서 살았고요. 어느 날 남편이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을 저희가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누가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데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시냐고. 아주버님은 대기업을 다니고 계셔서 저희보다도 여유롭고 형편이 저희와는 정말 비할 수도 없을 만큼 좋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남편과 끝도 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정말 싸우고 볶고 거의 매일 같이 싸웠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술을 먹고 울면서 진심을 담아 말을 하더군요. 저에게 무엇이든 다른 거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거 전부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부탁 좀 들어 달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는 엄청 개구쟁이였대요. 매일 사고 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서 매번 뒷 수습하러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때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중간 크기의 트럭에 받칠 뻔 한 걸 아버님이 보시고 남편 대신 부딪히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못 쓰신대요. 그리고 아버님 하시던 일이 노가다였는데 남편이 군 제대하고도 26살 때쯤까지 놀고 먹었더랍니다. 아버님이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세 되세요. 남편은 33살이고요. 60세 넘으셨을 때도 노가다 하시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고생만 하셨다네요. 노가다를 오래 하면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손도 쩍쩍 갈라지셔서 겨울만 되면 많이 아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아 오신 재산으로 마련하셨던 조그만한 집도 아주버님이랑 남편 결혼할 때 집 장만해 주신다고 하시고 지금은 월세 내면서 원룸에 들어가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거 보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살림이 넉넉했으면 이런 걱정도 안 할 텐데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평범한 주부이고 남편은 혼자 직장을 다니는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다니고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달에 세후 150 정도를 벌어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아버님께서 없으면 아무래도 반찬도 지금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그때는 제가 임신을 했어서 아이가 3개월 차인데 모든 부분이 힘겹더라고요. 그럼에도 부유하셨던 형님께서는 절대 아버님을 못 모신다고 강력히 못 박으셨고 아주버님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철벽 방어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진심 어린 말들을 저렇게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넉 달 전부터 아버님을 모시기로 하고
저희 집으로 아버님을 모셔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오지 않으시려고 자꾸만 거절하시더라고요. 늙은이가 가봐야 집만 되고 눈치 보인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매일같이 설득하고 우겨서 겨우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 신경 써서 정성껏 차려드리면 그걸 드시면서도 엄청 미안해 하시면서 눈치를 보십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면 아버님께서는 드시지 않고 남겨두셨다가 저희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을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하루는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아버님께서 바닥에 꿇어앉아서 걸레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걸레를 빼앗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면서 청소를 끝마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드시고 나면 곧바로 빈 그릇을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그릇들을 뺏어도 보지만 아버님은 설거지를 하시는 게 그게 마음이 편하시답니다. 제가 왜 아버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이시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 용돈을 드려도 그거 안 쓰고 모아두었다가 저에게 용돈 하라고 주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유하진 않지만 서로 애틋하고 마음을 써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말 너무 많이 슬퍼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께 죄인이라도 된 듯해서 눈물이 왈칵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전쯤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쯤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 놀러라도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으시지도 않고 웃으시면서 다녀올게 하시면서 매일같이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집안에만 있으시기엔 답답하셔서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다 보다 하고서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을 보러 슈퍼에 갔다가 아래층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제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스 실어서 가던데. 이 말을 듣고 저는 상상조차 못 해봤던 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님 아들집에 살면서 돈 한 푼 못 버시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불편한 몸 이끄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박스 주우시면서 돈을 버셨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장을 보다 말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아파서 집에 들어와서 정말 한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해 오늘의 상황을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한참의 정적이 흐르고 남편은 일찍 들어간다고 말하고 그렇게 통화를 끊었고 남편은 저녁 5시 조금 넘어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마음이 정말 안 좋은지 표정도 너무 어두웠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만 내려두고 아버님을 찾으러 나간다고 하곤 바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고 한심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나가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진작 이 사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며칠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과일과 과자들을 받으면서도 아버님께서 사오신 것인지 일을 해서 사온 것인가라는 생각도 못했다니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못난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불편하셨던지 아들 집 오셔서도 편하게 지내지도 못하시고 매일같이 눈치만 보시다 불편하신 몸 이끌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다니 친정에 저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해서 그렇게 저는 또 다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버님 웃으실 때 얼굴에 깊게 패인 많은 주름들과 평생 고생을 하셔서 손목에서 갈라진 피부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고 생각나면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올 때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을 찾아 나가고 1시간 정도 좀 넘어서 남편이 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 들어오시면서도 제 눈치를 보시면서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플까요?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요. 아버님께서 미안해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가슴에 남아서 지금도 이 글을 적는데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님께 달려가서 죄송하다며 손을 꼭 붙잡고서 또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매일 나 때문에 밥 차리느라 고생도 많고 편하게 있지 못하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님의 손을 처음으로 만져봤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지내온 아버님의 손, 심하게 갈라지신 손등과 굳은 살 베인 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방 안에 모시고 나서도 죄송하다며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려고 부엌에 와서도 요리를 하고 있는데도 왜 그리 눈물이 그치지가 않던지 남편은 아버님께 다시는 그런 일 하시지 말라고 말했고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니까 그런 일 하시지 말라고 아버님께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마치고서 세 명이 오순도순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아버님 손을 보면서 자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일도 있고 해서 남편이 연차를 내서 쉬는 날이었고 저는 아버님 모시고 시내 나가자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시내에 나갔고 날이 좀 쌀쌀해져서 아버님 잠바 하나랑 신발을 샀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하시던 아버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아버님 심심하실까봐 케이블 TV도 신청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야구 방송이랑 낚시 방송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님 어깨를 만져드리는데 보기보다 정말 왜소하시더라고요. 제가 꽉 잡아도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아버님의 어깨. 지금까지 고생만 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평생 헌신하시면서 살아오셨던 아버님의 그런 발자취들이 느껴지면서 저는 또 마음이 아파왔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평생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신다고요. 비록 지금은 아버님께서 불편해 하시지만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주실 때까지 정말 잘할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앞으로는 제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 아니잖아요. 아버님의 힘드신 희생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남편도 없잖아요. 그랬다면 지금의 저와 뱃속에 사랑스러운 손자도 없을 거예요. 저 아버님 싫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다시 그렇게 일 안 하셔도 돼요. 저 허리띠 쫄라매고 알뜰하게 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여러 사연들을 읽어보던 중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남들과 다르지 않게 기가 막힌 인생사를 살아온지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고 제 삶이 한때는 지옥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삶이 힘든 많은 분들에게 제 살아온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생겨서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지옥 같았던 그때 이야기의 시작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들처럼 미래에 대한 꿈도 가득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은 그런 시절이었죠. 하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후로 저는 학창시절부터 줄곧 가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기에 남들과 달리 대학교를 가지 않았고 국방의 의무를 일찍 마치고서 한참 일을 하면서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유산 덕분에 형편은 여유로워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고민하던 중 남들보다 요리에 대한 자신감도 많았고 애정이 많이 있었기에 제 소박한 꿈은 저만의 식당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음식으로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꿈이 되었었죠. 그래서 주방 경력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주방에서 한참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방 창문을 통해서 홀 쪽에 있는 곳을 봤더니 저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여자 사람 친구가 와 있었죠. 사실 그 여자 사람 친구는 초등학교 시절 어릴 때부터 저를 짝사랑해왔고 몇 번의 고백을 했지만 저는 우정을 깨고 싶지 않았고 그 친구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은 없었기에 결국 사귈 수가 없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친구는 학창시절 동안 많은 시간을 지내게 되면서 이성적인 감정은 다 털어낼 수 있었고 정말 때로는 동성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서 서로에게 많은 의지가 되어 주었죠. 그런 그 친구가 제가 일을 하고 있던 식당에 직장 동료인 친구랑 영화를 보고 배가 고파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식당에서 몇 년 동안 오래 일을 해왔었기에 나름대로 서비스도 챙겨줄 수가 있었고 마침 퇴근 시간도 다가와서 친구에게는 주문해서 먹고 있으면 잠시 들린다고 말하고는 자리로 돌려보냈죠. 그렇게 하고 난 뒤 저는 주방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는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음식을 직접 조리를 해서 친구가 있는 테이블에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테이블로 가서 서비스 음식을 내려놓으며 제 친구와 친구의 친구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심장이 터져버릴 뻔했죠. 왜냐하면 친구와 함께 온 친구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고 순식간에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흔히 말하는 첫눈에 반했다는 말들이 너무 시시껄렁한 이야기일 거라 생각했었고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한순간에 빠지냐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주변에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통해서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전지현과 너무나도 닮은 외모였었죠. 저는 식은땀이 날 정도로 당황했지만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 척하면서 서비스 음식에 대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고 맛있게 먹으라고 인사를 건넸죠. 그러자 친구의 친구인 그녀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셨는데 안 바쁘시면 같이 드시자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여자 사람 친구도 덩달아서 같이 먹자면서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 제안이 너무나도 기뻤지만 일단 당장은 당황한 제 마음을 추스르고 싶었고 하루 종일 일하느라 땀 냄새 음식 냄새가 배어있는 후질근한 주방 복장 대신 제 사복으로 갈아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러면 지금 퇴근 시간이니까 옷만 갈아입고 잠시만 앉아있다가 간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저는 조금이라도 더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순식간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챙겨두었던 향수까지 골고루 뿌리고는 그녀가 있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여기서 나온 메인 음식보다 제가 해준 서비스 음식이 훨씬 더 맛있다면서 갑작스럽게 엄지 손가락을 축혀 세우더니 최고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귀여운 모습에 제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서로의 간단한 소개들을 하게 되면서 그녀는 저희 동네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저와 다르게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어색한 순간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급속도로 친해지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던 중에 제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끝내기 아쉬운데 너희들도 약속 없으면 2차로 술이나 마시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두말하면 잔소리의 상황이라 그러자고 말했고 그녀도 시간 괜찮다고 그러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 잠깐 동안 대답을 하는 동안도 설마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었네요.
식사를 마친 셋은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술이 취하면 취할수록 저는 그녀에게 더욱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외모만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혹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같이 대화를 나누어 보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제가 바라던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그녀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면서 자리를 뜨게 되었고, 제 친구는 제 마음을 어떻게 바로 알았는지 제게 너 너무 티나게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티가 나냐고 물어봤고, 혹시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주변에 남자애들이 많긴 하던데 남자친구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는 잠시 동안 가만히 있더니 저를 보고 묻더라고요. 보수적인 성격으로 저렇게 인기 많은 여자애랑 괜찮겠냐고요. 물론 모든 남자가 관심 가질 만큼 예쁘기도 하고 인기도 많은데 그만큼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다며, 그런 것도 다 감당할 자신 있으면 잘해보라고 하더군요. 사실 친구와는 동성 친구보다도 친한 그런 사이였지만, 친구의 감정을 매번 거절해왔던 과거가 있었기에 친구에게 눈치가 보였었죠. 하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잘해보라는 친구의 말에 너무 고마웠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그녀를 포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미 그녀에게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에 친구가 반대를 하더라도 아마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제 마음을 표현했고, 그녀와 잘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죠. 그러자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알겠다면서 잘 되면 나중에 밥이나 쏘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 그녀는 다시 자리에 돌아왔고 셋이서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친구에게 제 마음을 털어놔서인지 조금 더 푼수처럼 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정말 바보가 따로 없다 싶을 정도로 과한 리액션을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저도 모르게 친구는 이미 관심 밖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고, 다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친구는 전화가 왔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고,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아무래도 먼저 가봐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러자 마주 앉아있던 그녀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쿨하게 그래 알겠다며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친구에게 무슨 안 좋은 일 생긴 건 아니냐고 물어봤고, 친구는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 말라면서 먼저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처음 만난 그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단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한참을 마시다 보니 그녀는 술에 취했는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매너 있게 그녀를 부축해주고 밖으로 나왔죠. 그녀에게 집까지 조심해서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자, 서로 근처 동네에 살고 있는데 집까지 좀 데려다주면 안 되냐고 묻길래 그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그녀의 집에 데려다 주는데 갑자기 춥다고 하더니 제 팔짱을 낀 채로 잠을 자더라고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적극적인 행동에 많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기분은 너무 좋았었죠. 10분 정도가 지난 뒤 그녀의 집 근처에 도착을 했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는 곳 앞까지 데려주는데 그녀는 갑자기 술이 다 깼는지 맥주를 한 잔 더 하자고 하더군요. 사실 그때는 의아했었죠. 30분 전까지만 해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한 것 같더니 맥주를 더 마시자고 하다니 말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와 더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그녀는 편하게 마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취를 하고 있어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편의점 가서 맥주 사서 들어가자더군요. 순간적으로 온갖 상상이 다 펼쳐졌고 처음 만난 그녀와 그녀의 집에서 단둘이 맥주를 마신다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또다시 제 심장은 고장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바뀔까 봐서 그녀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서둘러서 옆에 있던 편의점에 들어가서 맥주를 사서 그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여자 혼자 간 집에 가본다는 게 얼마나 설레는지 그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그날 밤 무슨 마법이라도 걸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더니 결국에 그녀와 저는 만난 지 반나절 만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이상한 상황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걸 몰랐던 게 제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순간적인 만남으로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밝고 착한 그런 여자였기에 저는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런데 함께 지내면 느꼈지만 여자친구는 모든 부분에서 금방 불타올랐다가 금방 식는 그런 성격들이 보이더라고요. 저와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남들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고 여행도 정말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꼴로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는 돈 한 푼도 보태지 않았지만 저는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했었기에 그런 모든 게 괜찮았었죠. 그러다 보니 그런 일상들이 너무나도 당연해졌고 여유로운 제 형편을 알던 여자친구는 점점 더 비싼 선물을 원하더군요. 어차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여자친구에게 주는 모든 게 아깝다는 생각은 없었기에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도 금방 익숙해졌던 건지 또 다시 흥미를 잃은 건지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한 건지 금방 마음이 식어 보이더군요. 그렇게 지내던 중 여자친구는 또다시 주변의 또래 친구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 건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급격히 불타올랐던 건지 뜬금없이 갑자기 결혼을 하자고 먼저 말하더군요. 어차피 내년쯤에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조금은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제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았던 여자였기에 그러자고 대답을 했고 결혼식도 속사포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곧바로 예식장을 알아보았고 6개월 뒤로 예약을 잡을 수 있다고 하더니 저희 커플은 하루아침에 6개월 뒤 부부가 되는 거였죠. 그렇게 급박하게 준비하던 탓에 정신없이 시간이 6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결혼 전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온다고 나가더군요. 그때는 이미 여자친구와 신혼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기에 여자친구를 배웅하고 저는 집에서 있었고 그렇게 연락을 잘 주고받다가 저녁 11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연락이 되지를 않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점점 초조해졌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닐까 싶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여자친구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락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당장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친구들과 저녁 6시부터 만나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신다고 했던 여자친구의 말과 다르게 저녁을 다 같이 먹고 나서 저녁 8시가 되기도 전에 전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짓말을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은 이건 다른 남자를 만나서 거짓말을 한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 생각이 들고부터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렇게 무작정 약속이 있었다던 장소로 가서 술집이라는 술집은 다 들어가 봤고 몇 시간 동안 아무리 찾아봐도 여자친구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새벽 3시가 넘었는데 그때까지도 여자친구는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더군요. 그때 때마침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서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남자와 제 여자친구가 같이 내리더라고요. 순간 당장 창문을 열고 욕을 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제 착각일 수도 있고 무슨 짓을 하는지 보려고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둘이서 마치 연인 사이처럼 손을 잡는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조용한 새벽 시간에 창문을 열어버리고 크게 소리를 쳐버린 거죠. 그러자 찌질하게도 남자라는 놈은 황급히 차를 타고 달아나버리고 잠시 후에 여자친구는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았지만 차분히 물어봤습니다. 지금 내가 본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설명하라고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저 친구가 갑자기 늦게 오는 바람에 다 같이 술 한 잔 더 마시다가 늦게 온 거라고 시치미를 떼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 같이 있는데 저 남자 혼자서 늦게 낀 거냐고 물어보자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렇다고 말하더군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순간부터 여자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의 말은 모든 말을 신뢰하고 다 믿었기 때문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죠. 저는 그래서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네 친구들한테 연락해봤고 전부 다 저녁 8시도 되기 전에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냐고 말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더니 제가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 저 남자는 사실 회사 업무 때문에 알게 된 거래처 사장님인데 자신한테 신세 진 게 있어서 술 얻어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거래처 사장이랑 술도 마시고 손도 잡고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술에 취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손을 잡은 거라며 자신은 너무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더군요. 그러면서 절대로 저 사람이랑 아무 일도 없었고 제가 정 못 믿겠으면 삼자대면이라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너무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결혼을 앞둔 사이끼리 삼자대면을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나 싶었죠. 심지어 삼자대면을 하면 뭐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바람 피는 사람이 나 바람 핀다라고 말할 리가 절대 없었으니깐요. 그렇지만 도저히 이런 찝찝한 기분으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만 같았고 그 남자의 얼굴이라도 보자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아서 셋이서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술에 취해서 실수를 저질렀다며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니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여자친구의 첫 만남에 적극적인 모습을 봐왔던 저로서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죠. 당연히 그 남자의 얼굴을 봐도 멀끔하게 생겨서 여자를 엄청 밝히는 얼굴이었고요. 도저히 마주하기가 역겨워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그날은 여자친구에게 더 이상 말을 하기 싫다고 했고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서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할 상황도 없었죠.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가 어쩔 도리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한 부부가 되었으니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말자고 서로에게 약속을 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는 사실 남들이 볼 때는 표면적으로 알콩달콩한 신혼부부처럼 보였겠지만 제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는가 하며 아내가 외출을 하거나 회식을 하고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말 그대로 저는 의처증이라는 심각한 병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아내에게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결혼 전에는 즐겨 마시지도 않던 술도 매일 같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었기 때문에 유전적인 문제로 걱정이 되었기에 더 피하는 것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치다 보니 그런 걱정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위태로운 부부 사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갔지만 생각보다 아내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잘 먹고 잘 지내더라고요. 마치 돈 때문에 결혼한 건가 싶을 정도로 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 보였고 카드를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 긁어대기 시작하더니 제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여유로웠던 유산도 어느덧 다 바닥이 드러났던 거죠. 그렇게 결국에는 날이 갈수록 금전적인 문제까지도 다툼으로 이어졌고 제 아내는 제게 갑자기 결혼을 하자고 했던 것처럼 갑자기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하자고 당당히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행동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당장은
나갈 테니까 짐은 제가 없을 때 챙기러 온다고 하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잠깐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뒤늦게 쫓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아내는 택시를 탔고 저는 재빨리 아내를 쫓아갔습니다. 따라가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계속해서 받지 않다가 나중에는 차단을 해버리더군요. 결국 아내를 뒤따라 가봤더니 고급스러운 오피스텔 앞에서 멈춰서더니 아내의 앞으로 눈에 익은 남자가 다가오더군요. 그 남자는 결혼 전 제 아내와 새벽에 붙어 있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결국 나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게 맞았던 거구나 싶었고 너무 비참했던 저는 차마 잡을 용기조차 없었기에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배신감에 너무 화가 나면서 억울하더군요. 빈털털이 신세가 되어서 버림받은 기분에 제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고 정신줄을 놓은 채로 술을 마시고 며칠 동안을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온 아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니 짐을 챙기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는데 낯선 천장이 보였고 갑자기 제 옆에서 앉아있던 제 여자 사람 친구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는 그날 아내가 왔던 날 급격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알코올로 인해 기절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왔는데 제 아내가 제 친구에게 대충 상황을 설명하고는 이곳으로 부르고 그냥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친구는 자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정말 많이 미안하답니다. 그날 직장 동료였던 아내를 제게 소개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자책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대화를 하던 중 의사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상황이 심각하구나 생각을 하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아버지와 같은 간암이 제게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아직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니까 수술을 최대한 빨리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소식을 들은 아내도 저를 찾아왔지만 제 걱정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혼 서류 도장을 찍어달라며 찾아왔더군요. 더 이상은 미련도 남지 않았기에 곧바로 협의 이혼을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팠기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너무 지쳐가고 있었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던 제 친구는 일까지 그만두고는 제 옆에 붙어서 진심 어린 병간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때서야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제 친구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아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려. 밤새 제대로 못 자고 병간호를 해주다가 잠든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 악몽 같았던 시간들도 지나가게 되었고 수술을 받은 결과 저는 완벽하게 완치를 하게 되었죠. 아팠던 몸이 예전처럼 건강해지고 나니 세상도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동안 잘못된 여자 하나 때문에 내가 꿈꿔왔었던 일들이 무너져 내릴 뻔한 걸 생각하니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곧바로 제가 살고 있던 신혼집을 팔아버렸고 대출을 받아서 음식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저 때문에 일까지 그만뒀는데 우리 식당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친구와 저는 맨땅으로 헤딩해서 몇 년 동안을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해가면서 버텨냈고 결국에는 어느 순간부터 입소문이 점점 퍼지더니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제 삶은 다시금 일어서기 시작했고 직영점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제가 꿈꿔왔던 제 음식을 전국적으로 늘려가기 시작한 결과 지금은 전국에 10개 정도의 직영점을 운영할 정도로 과거와는 아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죠. 그리고 돈만 밝히고 남자의 환장한 호영심 많던 전 아내는 결국 빚더미에 앉았더군요. 사업을 해서 돈이 많다고 했던 그 남자의 정체는 겉만 번지르르한 투자 사기꾼이었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아내는 모아뒀던 모든 재산도 잃게 되었고 빚을 갚지 못하면 경매로 다 넘어가게 생겼다면서 제게 연락이 왔는데 저를 병원에 버려두고 간 것처럼 저도 똑같이 무시를 해주었죠. 정말 사람이 선하게 살면 행운이 따라오고 악하게 살면 불행이 따라온다는 말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여자 사람 친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와 함께 힘든 시기를 같이 겪으면서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도 안 하면서 묵묵히 저를 지켜준 그 친구는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알게 되었는데 제 아내는 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었답니다. 전 아내에게 저를 소개시켜주고 먼저 갔던 그날도 밤새도록 울었는데도 내색조차 하지 않은 그런 여자죠. 그런데 왜 나를 이제 안 좋아하는 척 했냐고 물어봤더니 제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저를 보고 싶었기에 친구로라도 남고 싶어서 자신의 마음을 숨겼었다네요. 정말 천사같이 착한 제 아내를 너무 늦게 알아본 제 잘못은 평생 동안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다 갚으려고 합니다. 참 멀고 먼 길을 돌고 돌았던 것 같지만 제대로 된 목적지에 온 것만 같고 지금은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저처럼 엉망진창의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도 사람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 이 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